우리가 조금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금매입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선행 단기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가능했으면 저는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2026년쯤에 큰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8년차 금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교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값 폭락 때 올해 안에 대폭락장이 열릴 거다라는 내용들이 엄청 핫해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대폭락장 정말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올지도 궁금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금 사이클이 이제 전체가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늘 반복되는데, 이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쯤에 큰 조정장이 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에서 2008년에 큰 조정장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부터 1980년에 이 큰 상승장에서도 1975년 딱 중반부쯤에 큰 조정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47년의 상승장에서도 1941년 중반부쯤에 그런 큰 조정장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2019년부터 2030년의 사이클인 이제 여기 중반부 조금 지났지만 2026년쯤에 큰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냐, 정말 대폭락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냐 라고 하면, 어떨 땐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땐 딱 요 정도 수준이 바닥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조정들이, 큰 조정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금이 어떨 때 오르죠? 불안할 때 오르죠. 불안이 10년 동안 지속되면 한 번쯤은 경제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1975년의 큰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1941년처럼 2차 대공황 피해라던가, 그런 것처럼 큰 경기 침체 살짝 이전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2007년부터 주식 가격은 떨어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997년 이제 IMF 이전에 2년 전인 1995년부터 이미 주식 가격은 떨어졌었다. 즉 가격이라는 건 실제 현상보다 약간 앞서는, 선행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들이 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업률 같은 거 볼 수 있죠. 실업률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차, 요것도 적색 경보를 울리고 있고요. 경기 선행 지표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경보음들이 다 하나씩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 다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이미 언제든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금과 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라보면 경기 침체의 그런 전조 증상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떨어질 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는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가격과 은가격이 되게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주식도 떨어지고 금과 은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긴밀하게 했어요.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까지 낮추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으로 이제 뭐 기본소득제도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정말 팡팡 뿌려주면서 경기 침체를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러자 이제 금과 은 가격도 정말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회복하고, 그 뒤에 높은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자 이제 제로금리까지 낮춘 후, 제로금리로 안 되자 이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게 됐는데, 그런 도입하냐 마냐, 이거 완전 새로운 통화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조정이 살짝 길어져서 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조정기가, 이제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조정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정말 천장을 뚫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근데 이제 1975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꽤 높은 상태였다 보니까
완전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자니 이거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경기가 너무 나쁘고, 이래서 이제 애매한 수준의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금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양한 자산 가격들이 조정장이 좀 깊고 이제 좀 오랜 시간 이어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진짜 그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전조 증상으로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딱 요 정도가 이제 저점이고, 올라간 뒤에 이제 천장을 뚫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길어질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쉽사리 예측하기엔 어렵다, 중앙은행과 스탠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조정장이 있었다라는 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라는 증거다. 그리고 이 조정장이 끝난 후의 상승이 가장 드라마틱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달러의 변화에서 금은 가격 변동의 선행 신호를 좀 알아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선행, 단기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그게 가능했으면은 저는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특히 그런 쪽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계라서 그렇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금매입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던가, 결제 비중에서 달러뿐만 아닌 다른 자산, 다른 이제 외환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는 대부분 이제는 위안화랑 루블화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사우디랑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퍼지면서 옛날에는 달러만 믿었고 달러 시스템 안에만 살았는데, 이제는 달러만 믿는 건 너무 위험하고 달러 시스템만 믿는 건 이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퍼지고 있다. 결국에 그건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누구 하나만을 신뢰하는 시대에서 다극화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상승했던 역사가 반복됐다라는 요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선행지표가 맞고, 그런 것들은 계속 트래킹할수록 우리가 금 투자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로 대폭락 사이클이 온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될까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가장 많이 오른 게 타격을 받아요. 한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AI, 기술주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면 금 가격의 상승 사이클일 때 그 전에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졌나?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에 슈퍼 사이클이 금이 왔을 때 그 이전에 닷컴 버블이 한번 크게 꺼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33년부터 1947년의 상승장 바로 직전에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자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나? 주식이다. 그 안에서도 보통 기술주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자산을 여러 군데, 기술주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더라도 일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금을 같이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들은 이미 금을 들고 튀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맞는 말인지, 또 어디로 왜 떠난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요즘 부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금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곳들을 따지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요렇게 세 군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금이 다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런던과 뉴욕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던 금들이 왜 이동을 하냐? 이 부분은 런던과 이제 뉴욕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은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금과 은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거래가 선물 거래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 거래는 먼저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계약해서 거래하는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있지도 않는 금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물 금에 비해 138배나 많은 양의 금들이 이제 이런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기 시작한다, 실물을 찾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거래소들은 그 금을 다 줄 수 있을까요? 138배나 많은 양의 금을 이제 거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런던과 뉴욕의 대표적인 선물 거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이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니켈 사태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니켈 공급이 막히자 갑자기 니켈 가격이 48시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런던에서 가장 큰 시장인 런던 금속거래소는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갑자기 거래를 중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거래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헤지 펀드인 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 말은 거래소 편에 손을 들어줬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안전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예전에 그 고전적인 그런 서방 국가들의 보유를 하는 게 리스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더 현물에 집중된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게 요즘엔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이다 보니까 글로 이동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뉴욕이나 그다음 런던에 많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또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100톤, 중앙은행이 보유한 100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런던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금들이 점점 본국으로 송환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왜 계속 나타나는가? 중앙은행도 다른 데 맡겨놨던 금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동하고 있고, 부자들도 런던과 뉴욕에 보관하고 있는 금들을 다 이제 다른 국가들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그냥 믿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던 시대에서 누군가를 믿었다가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들을 내가 직접 보관하는 형태, 혹은 다양한 국가에 나눠서 보관하는 형태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큰 패러다임은 탈세계와 보호무역주의,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요. 이제 화폐라는 건 신뢰에만 의존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요즘 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것 같아. 그 이유도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중에서 왜 유독 싱가포르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걸까요? 보통 그렇게 가는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 좀 커요. 우리가 흔히 조세회피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보면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옛날에 뭐 많이 얘기됐던 건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나 아니면 파나마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제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워낙 유리하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금이나 그 다음에 부자들의 자산이 싱가포르로 요즘 많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도 첫 번째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 안정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더 리저브라고 가장 튼튼하고 좀 혁신적인 보관소가 생겼잖아요. 대대적으로 금을 보관하게 되면 범죄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좀 감수하면서도 옮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건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저브가 정말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 통제 시스템을 다 뚫고 금을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이제 지연이 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군대가 이미 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 금을 보관하는 이제 뉴욕이나 아니면 이제 그 런던의 그런 모티브를 따서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 측면에서는 충분히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과거의 런던의 모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런던으로 많은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돈을 다 벌어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금융의 허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런던에 이제 그런 어떤 영광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냥 영국 경제 자체가 되게 불안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두바이나 이제 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싱가포르 더 리저브 같은 거대한 금 보관소 같은 경우 보관 비용이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싱가포르에 보관을 할 정도로 금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건 이제 진짜 부자들만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여금고에 보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은행의 VIP면은 막 공짜로도 보관해준다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는 얼마의 비용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금을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금을 내가 보관하기에는 뭔가 도난의 그런 위험 때문에 불안할 것 같고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국가가 안전하게 잘 보관해주는 KRX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한테 맡겨놓는 건 약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물을 제가 직접 보관하고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놨지만 저는 불안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국가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맡겨놓는 게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래도 내가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불안하다 한다면 KRX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KRX 금시장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금 폭락장이 오면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에 대한 진짜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참에 금 떨어지면 은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은은 금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더 많이 오르니까 금을 일부 팔아서 은으로 이동하는 그런 스위칭 전략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금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분할식으로 금을 잘 매입한다면 뭐 나중에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셨는데요. 싱가포르 외 홍콩, 두바이까지 금의 주소 변경이 금 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해요. 금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게 금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거나 아니면 금의 주소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을 대부분 뉴욕에 많이 보관을 했었는데 그 보관했던 금들을 1967년에 이제 프랑스가 먼저 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다 금을 본국으로 회수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금 가격이 26배가 폭등하고 나서야 이런 현상들이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 때도 금 가격이 한번 크게 폭등하기 직전에 이제 런던이 그 금거래의 중심지였던 게 뉴욕으로 옮겨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런던과 뉴욕이 두 개 쌍대 산맥이었던 그 금거래소가 뭐 이제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두바이로 옮겨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현물 거래 하나만 두고 보면 거래 측면에서는 상하이 금거래소가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무역 딜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현물 시장은 이미 이제 상하이가 다 먹었다,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처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홍콩, 뭐 싱가폴 여기가 뭐 세상의 패권이 되는 거냐? 뭐 중국의 패권을 잡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실제 부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신뢰가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탈세계화로 가면서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극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세계화 시대 때는 여기랑 안 친해도 공장을 만들고 여기랑 안 친해도 여기서 원자재를 사오고 하면서 세상이 점점 효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줘왔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다극화로 가다 보니까 공급망도 병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원자재들 자체의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제품의 비용이 올라가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달러도 세상에 많이 풀어졌는데 근데 그 달러가 이제 다시 너 달러 가져가라 하면서 미국도 버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안 친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뿌려졌던 그 달러가 다시 미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겠죠. 다극화라는 건 인플레이션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상하이 금 거래소까지 해서 이 금의 주소가 바뀌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금 가격을 왜 더 거대한 상승 사이클로 만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금을 살 때는 보통 어느 정도부터 사는 거를 큰손 고객이라고 보나요?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많이 사는 사람은 뭐 한 몇백억 이상도 그냥 쉽게 사거든요. 한 번에 살 때.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한 번에 뭐 200억, 300억 정도 사시거나 파시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큰 손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큰 손이냐 이런 건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근데 좀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한 1억 미만으로 사시는 분들은 금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 때 진짜 많이 와요. 폭등할 때. 근데 가격이 이제 좀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타날 때는 그런 분들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막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백억대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이 몰려와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할 때는 그래도 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우리가 알고 사람들이 수요를 아니까 이제 그런 거래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이제 회전하기가 되게 편한데 갑자기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이 온다던가 아니면 좀 오랜 시간 횡보가 오면은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이 찾아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확실히 부자들은 가격이 남들이 다 몰리면서 프리미엄 붙고 웃돈 주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이렇게 자산을 사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꺼졌을 때 좀 저렴한 가격에서 금을 많이 사는 것 같다. 이런 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뭘 볼까 하면 제가 막 가끔 물어봐요. 사실은 물어보면은 그냥 느낌이 그렇대요. 다들 분명히 이제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 하나의 부분에서는 또 촉이라는 것도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로서는 저는 이제 그분들만큼의 아직 경험치나 그런 건 없다 보니까 그 촉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확실히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부자분들의 또 금 거래할 때 특징이 더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대체로 좀 많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다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오는데 시차도 많이 걸리고 뭐 다양한 조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2, 3일 정도만 이제 나눠서 하면 충분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줄 테니까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줄 테니까 오늘 이 문제를 무조건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보면은 2, 3일 정도 지난 시점에 가격이 지금 가격이랑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촉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딱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있고 가격이 좀 급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추진력과 본인 행동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신 거네요. 그리고 그게 정말 촉이랑 관련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뭔가 비상이 딱딱 울리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횡보가 보통 4개월 정도 하면 뭐 4개월 첫째 주에 이제 횡보가 끝나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둘째 주에 올라갈지 뭐 5개월 뒤에 올라갈지 6개월 뒤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4개월 정도 횡보가 진행됐을 때 갑자기 진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냥 나는 다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뭐 비용 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는 금들 다 쓸어 와달라 막 그래요. 그럼 막 제가 오미업체 가가지고 막 금 다 쓸어 오거든요. 예, 막 비용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진짜 며칠이나 조금 길어도 막 한 달
뒤에는 막 가격이 다시 막 급등하는 일들이 많이 불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막 금이 없어서 이제 실물 프리미엄도 붙는다. 그분들이 쓸어가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뒤에 갑자기 수요가 다 같이 몰리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실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지표가 있고 나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만큼의 그런 촉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지표와 데이터 같은 거를 보면서 보통 많이 투자를 하는데, 대표적인 인간 지표가 있어요. 그냥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금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이 금에 얼마나 지금은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은 이제 그 실물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그 웃돈에 웃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 공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비효율적인 게 있다 보니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금이 한 1% 정도 비싼 거는 적정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1%를 넘어서 5%, 막 5%를 넘어서 10%, 10%를 넘어서 막 20%까지 폭등한 일도 많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작년 2월과 10월에 김치 프리미엄이 20%, 18%까지 치솟기도 했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보통 10% 이상 치솟았다라고 볼 때는 좀 많이 과열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이 더 쌀 때도 있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이 싸기는 좀 어렵거든요,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금에 관심이 없어하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금을 산 시점들을 보면 그냥 주기적으로 사기도 하지만, 그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일 때 금을 좀 많이 삽니다. 물론 그때가 항상 최저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점 부근이었다, 이런 것들은 또 알 수가 있어서 저는 김치 프리미엄도 자주 확인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 금은 투자할 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커질 때 뭐 이제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 비중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너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빼고, 그런 걸 빼고 리스크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진짜 금 가격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네이버에 금 시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격이 뭐 예를 들면 80만 원이다 이렇게 찍혀 있으면 사람들은 진짜 그게 금 시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적정한 금 시세가 아닐 때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특정 자산에 대한 괴리가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ETF 같은 게 있는데, ETF들이 그 원래 따라가야 될 가격 시세를 제대로 이제 추적하지 못하면서 가격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진짜 금의 적정한 가격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금 가격인가 보다 하고 사면은 원래 금 가격과는 뭐 가격 괴리가 막 4%, 5% 나 있는 만큼 4, 5% 막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막 5, 6%씩 막 손해 보고 살 때 그 사람은 2, 3%씩 막 이득 보고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을 꼭 잘 확인하자. 저는 뭐 그건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이제 보는 사이트인데, 금프리미엄닷컴 뭐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의 괴리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1% 정도 내외다라고 하면은 뭐 적정하니까, 그럴 때는 뭐 KRS 금시장으로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실물로 투자하셔도 되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막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ETF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ETF를 투자할 때도 사실은 ETF의 괴리율도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것까지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미국에 상장된 ETF인 GLD 같은 거는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괴리율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GLD나 IAU 같은 ETF를 투자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금은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이랑 은이 많이 오르는 사이클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좀 과열되기도 했다가 또 이제 공포에 잠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과 은을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의 역할로서 투자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금과 은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냐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그것도 아니고요. 오를 때 막 20배씩 오르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 올라서 라고 보기에는 경제 위기 같은 때 보면은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큰 조정이 와요. 그러면 금과 은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냐?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 때 거의 진짜 그런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금이라서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험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으로서 보험의 역할로 금과 은을 투자하는 거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뭐 금과 은이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